최근의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부터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요.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었던 게 2021년, 2022년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은 그 고점을 넘긴 아파트들,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10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9월 29일 신고 기준으로 해서 5,778건이고요. 이렇게 되면 남은 신고 기간이 하루 더해지면 저는 한 6,000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7월보다도 2,000건 이상이 감소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는데 이상하게 2024년 8월부터는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의 짧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하고는 감소폭이 좀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난 다음에 거래량도 증가했다가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황입니다. 그럼 왜 거래량이 줄어들지?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할 거잖아요. 이유는 명백해요. 최근에 시장을 움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실수요와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였습니다.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는 가격이 오르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화나 자산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한번 보세요. 볼펜을 투자로 사는 사람은 없죠. 실수요로 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볼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2024년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수기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틀렸어요. 가계대출 규제는 9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왜 8월에 거래량이 줄어듭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걸 8월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요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두 번째, 비수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에서 지금 비수기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추세의 거래량을 보면 여름에도 증가하고 명절이 껴도 증가하고 겨울에도 증가하고 이런 현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비수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왜 감소하는가를 보시면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는 계속 찍히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질문 던져야 될 게 뭐냐면 신고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호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일부 지역에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제한적인 거고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매도 물량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파는 사람이 나 그 가격에 안 팔아, 나 수요 없어도 나 안 팔아, 이러면 가격은 안 빠져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공급이 줄어들거나.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안 팔래, 가격이 내가 만족할 만큼 안 오르면 안 팔래,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8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 거의 4천 가구 이상, 많게는 1만 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고점이 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까요? 더 오를 건데. 더 많이 막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못 팔면 향후로 가격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은 오히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살 사람들이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올해 다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일어날 시장의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출발을 2024년 8월, 9월에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근데 2024년 4월에는 왜 매도 물량이 저렇게 많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024년 4월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팔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더 오르면요, 공급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자산시장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자산시장에서 내가 집을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가격 전망입니다. 2024년 4월에 매도 물량이 좀 증가한 건 뭐냐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나 팔아야겠다. 이래서 이제 매물을 나왔는데 4월부터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4월, 5월, 6월, 7월이 오르니까 오히려 매도 물량이 감소한 거죠. 거래가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시 줄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현상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2024년 8월, 9월이 시장의 변화의 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매도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내 집 마련해야 돼. 그리고 뭐 투자로 부동산을 사시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항상 두 눈으로 보시라. 한 눈은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면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눈은 다주택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보자.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집값이 막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올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거래도 안 되고 나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빨리 올랐을 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시장의 이런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꼭 두 눈으로 보시라. 수요자 입장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은요, 유효 수요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다 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고 싶다고 해서 그건 수요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들 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은데 어떻게 강남 집값이 빠집니까? 이렇게 들으면 맞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는 제한돼 있어요. 그게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게 관점을 전환시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 지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를 보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10년 전에는 20채였다고요. 집값이 오르면서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상태에서 계속 오르려면 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8.5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려면 이제 9조 원 돼야 되고 10조 원 돼야 되고 11조 원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전제해야 된다. 즉, 이 가격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면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자산시장은요, 아주 독특하게요, 반복돼요. 과거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자산시장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하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다 돈 벌고 싶어 했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했고 사람은 안 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자산시장은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변화, 최근의 변화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9년입니다. 최근에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시장의 변동 원인이 수요였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올랐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수요가 증가했느냐?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올라왔습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게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증가시킨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24년 상반기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가계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못해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왜 실수요나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요, 최근에 집값이 빠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줘요. 그게 대출 규제 완화, 세금 완화, 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게 규제 완화를 막 대폭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집값이 또 오를까 봐. 이 불안이 응축되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겠다라는 행동으로 연결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돼서 집값이 또 오를 거야. 또 불안해지죠. 누가 불안해져?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아니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불안하죠. 이 불안감이 응축되면서 그게 행동으로 연결돼요. 대출이 막 일으키면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집값 상승의 원인은 뭐다? 무주택자의 불안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대출이 증가했고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무주택자가 시장을 움직인 패턴 2009년도에도 유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09년 전에 2008년도에 집값이 이렇게 크게 하락합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가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막 회사 문 닫고 실업률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막 올랐다고요. 왜 올랐을까요? 대출이 증가합니다. 2009년도.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누군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증가시켜서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인 거예요. 투자자들은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왜 집값이 빠졌다가 다시 2009년도에 집을 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008년과 9년도에 정부가요, 대규모로 규제 완화를 해줘요. 집값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 해주니까 누가 불안해요? 무주택자들이 불안하죠. 지금하고 똑같죠.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또 불안해요? 금리가 인하돼서 집값이 오를까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발현되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사고 2009년도에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거야. 근데 그 전에 2009년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강남상가 아파트 2달째 오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서울 아파트 값 또 최고치. 정고점 돌파했다. 지금하고 똑같은 뉴스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1년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했듯이 부동산 시장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럼 2009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죠. 개별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그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2008년도에 이거 올림픽 회밀이 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보시면 2007년까지 막 집값이 10억 근처까지 오르죠.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 오니까 거의 집값이 막 반토막 나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확 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실수요자한테 집을 사죠. 근데 이 집값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6억 원, 5억 원 빠져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예요. 2009년도에 올랐다가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2012년에 샀으면 훨씬 더요. 훨씬 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 2009년과 되게 유사하게 봐요. 지금 막 오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 3년 후에 집값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장 근저에는 이 가격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09년도에 난리 났던 기사가 어떻게 변합니까? 2012년 기사예요.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되면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2012년 기사라고요. 올해 아파트, 서울 아파트값 IMF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져. 아니, 2012년도에 우리나라 뭐 경제 공황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젠 좀 벗어내면서 조금 더 회복되는 구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집값은요, 가장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요즘 보세요. 전세값 상승폭 큰 아파트가 매매가는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세 가격 올라서 집값 오른다. 아닙니다. 이게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세가가 오른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빠졌다고. 즉,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 최근에 신생아 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나서 대출해서 집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면 나중에는 누가 사줍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로 해서 집값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건 수요가 몰려들어서 집값은 오를 수 있지만 2009년과 2024년처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대출을 계속 해줘요. 네. 그래. 나라 망하든지 뭐 IMF도 오든지 말든지 그래. 부동산만 뭐 중요하니까 가계대출 계속해. 라고면 오를 수 있죠.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게 확률이 높은 미래냐.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한테 계속 대출을 해주면 가계부채가 증가 안 하면서 수요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한테 대출해줬다면 이제 내년에는 대학 졸업하면 주택담보대출해줘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 수요를 계속 땡겨서 쓸 수는 있다고.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계속 가격을 올려면서 살 수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수요가 그러면 줄어들면서 파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집값은 의외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변화는 항상 반복된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 이건 달라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시장에서는 과거의 일을 계속 반추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확률이 높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긴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처럼 한두 달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3, 4년 동안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건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고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두세 채 삽니다. 사실 이 두세 채를 살 때 이렇게 긴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지금은 매도 물량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2012년도는 그럼 좀 어땠나요? 좋은 시기에 어떤 지표였는지가 궁금해요. 좀 달랐어요. 뭐냐면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은 빠지는데 매도 물량이 줄었어요. 집값이 빠지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것들을 보면 급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상 빠졌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시장은 가격이 빠지는데 빠진 물량도 많아질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거니까. 그게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죠. 근데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별로 없죠.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은 빠지는데 파는 사람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거래가 많이 되죠. 수요가 감소하는데요. 반대로 공급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일부 가격에 맞춰서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2013년, 12년이 가장 집값이 살기 좋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모든 자산시장은 그때가 바닥이에요. 바닥은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회복될 때가 가격이 바닥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때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많고 이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개인의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자산시장 쭉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변화는 반드시 와요. 오르던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는 자산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이건 생존의 조건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죽어요, 다. 그게 인류의 생존입니다. 자본주의 생존 논리고요. 자산시장이 계속 커나가려면 변화해야 돼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긍정의 코드죠. 제가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저보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냐요? 가격을 빠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시장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변하면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 변화는 반드시 온다. 그건 뭐냐면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시장의 변화도 반드시 오니까 그 변화를 꼭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더니 지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소식이 좀 급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일기 신도시 좀 살아나는 건가요? 살아났죠.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 중에서 최대로 8,000에서 10,000 가구만 선도지구가 선정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월에 선정돼요.
이제 지금 다 제출했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이요 90% 대부분 다 넘어요. 대상 아파트 중에서 50%가 신청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선정될 거예요. 전체에서 10%만 선정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이게 엄청난 리스크예요, 지금. 재건축, 일기 신도시에.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다? 빠지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빠지면 사자. 그럼 우리는 선도지구 선정되는 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아파트고, 좋은 위치고, 좋은데, 그래서 막 집값이 빠져. 그러면 그거 내 집 마련하자. 생각을 완전히 바꾸죠. 재개발, 재건축 지지부진 미뤄지는 그런 아파트를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아파트 맞아요? 좋은 아파트죠. 가격이 빠졌으니까. 입지가 좋기 뿐만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빠진 게 제일 좋은 거다. 가격이 빠지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빠진 게 좋은 거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온리 프라이스. 계속 재건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리스크한 건 뭐냐면 선도지구 아파트는 동의율 점수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여율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여를 많이 할수록 선도지구 아파트는 뭐다? 수익성이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선도지구가 선정 안 된 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떨어져요. 그럼 오히려 사업 진척이 빠를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수익성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11월 이후로 저는 선도지구가 일기 신도시의 판도로 바꿀 거다. 그런데 그 판도는 기회일 거다. 그 기회를 여러분 잘 잡으시라. 다들 무조건 선도지구 다 돼야 돼 라고만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단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셔야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거래 회전율 높고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량교육 지표에서 그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기신도시에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선도지구 선정된 거는 보지도 마세요. 그거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격에 사서 나중에 돈을 벌기도 전 적다고 봐요. 그래서 선도지구 선정되면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시장에 팔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게 금매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 11월이 굉장히 위험한 변곡점의 월이라고 봐요. 선도지구 선정되죠. 둔촌주공 입주하죠. 11월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3개월이나 4개월부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했으니까 11월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11월을 잘 보세요. 11월 이후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저는요, 처음 봤어요. 동의율이 95% 막 이렇게 되는 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동의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 열망의 반대에는 뭐가 있다? 엄청난 불안이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집값이 엄청 빠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선도지구가 재건축이요, 물리적으로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기대감을 규제 완화 때문에 너무 높여놨다. 이게 방향성 뭐냐면 다 같이 해줄게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산은 또 조금 하락했대요. 분당 평촌은 올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일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가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변화가 더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폭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오르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빠지면 안 오르고 가격의 변동성 차원에서는 일기신도시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도박이 아니잖아요. 저 아파트 선도지구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죠. 그리고 확률도 낮지 않습니까? 10%만 선정돼요. 일기신도시 중에서. 확률이 되게 낮은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결정하신다.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카지노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이.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오르거나 내리를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올 거란 거죠. 일기신도시가 결정되고 그 이후의 시장 변화가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투자는요, 돈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돈 벌 수 있다고요. 월급쟁이 부자들 아닙니까? 그럼 부자가 되려면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죠. 새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요? 대출 그렇게 많아서 맨날 대출 이자 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요. 언젠가 집값이 오를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집만 오릅니까? 다른 집도 다 올라요. 이사 갈 데가 없어. 부동산을 싸게 사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보들을 좀 많이 습득을 하고 싶은데 뭐 뉴스 기사도 좋고 책도 좋고 좀 다양하게 다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보는데 그걸 막 또 많은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게 중요해요. 깊게 파진 마시라고요. 주식 투자하는데 연준 의원들 이름을 다 외워요. 미국 연준이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주식 투자 성과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막 내 집 마련하는데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를 외우고 있어.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피디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광순의 복덕방 네이버 프리미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는 제가 대한경제 부흥회라는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사실은 투자나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술술 익히시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책도 한번 보시고 무료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이런 영상도 있구나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트렌드인데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는요 10년 전에는 구축 아파트였어요. 계속 신축이에요? 아니죠. 10년 후에는 구축이 될 거예요. 20년 후에 더 구축이 되고. 그러면 지금 구축 아파트는 10년 후에 뭐가 될까요? 20년 후에 뭐가 될까요? 신축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시면 오를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이 과도하게 높은데 다들 신축만 찾으니까 구축이 가격이 엄청 빠져 있어. 그러면 구축을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구축을 사시면서 변화를 기다리시고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지금 신축보다 훨씬 더 좋은 신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실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투자라는 거죠. 세상을 투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축 한번 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축이 전부 다 빚으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요. 창구에 딱 앉았는데 은행 직원이 여기 선생님 직장에서 월급 튼튼하시니까 대출 받아서 고급 승용차 사세요. 진짜 좋아요. 신차가 대세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빚내서 사실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의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이건 뭐 지금은 신축이지만 중고차 시장 알아보니까 뭐 5년 뒤에 되면 갑자기 반값이 되네? 이런 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신축 아파트만 되면 그래 신축 아파트 빚내서 그래 나 신축 아파트 살게. 이게 제가 자동차하고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쓰려고 돈을 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예를 들어서 요즘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가보면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요. 대출 받아서 그 집 사서 아침 조식 먹습니다. 전 생각이 다르다고요. 조식 안 주는 아파트 싸게 사갖고 그 돈으로 돈 벌어갖고 나중에 호텔에서 조식 드세요. 돈 쓰면서 거기서 조식 9,000원으로 드시지 마시고 이자 엄청 내갖고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예전에 이런 기사 보세요. 이게 불과 10년 전, 12년 전 기사예요. 2012년 기사예요. 네. 강남의 구룡 1년 새 3억 뚝. 이때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가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이때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는요 사람들이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가장 몰려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개포동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샀다고 개포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 아파트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죽신이 여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계속 이럽니까? 10년 전에 아니었다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요. 빚 내서 많이 사세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요? 사고 싶다는데.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고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빚 무리하게 내셔서 새 아파트 사실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LTV 집값은 막 70% 80%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계세요. 10억짜리를 새 아파트라고 해서 7억 대출 받아서 사요. 그러면 금리가 5%라고 하면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사야 된다고요. 300만 원 내고 9,000원 조식 먹고 진짜 좋으십니까? 자랑하긴 좋겠지.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집들이도 해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세상을 소비하고 구매로 보는 겁니다. 언제 돈 모으실 거예요? 손실과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나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도 향후로 편안할 거 기대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내 소득이 줄고 내가 자산을 좀 일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자산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손해와 손실을 감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지금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새 집에 살면서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지금의 손실과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느냐. 10년 동안 이제 투자 시장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만 저 같은 생각을 해요. 힘든 분들은 계속 돈을 쓰면서만 살아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부부나 아니면 애인 만나서 카톡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내일 어디 갈까? 이거 사볼까? 야, 이거 좋지 않아? 맨날 돈 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 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야, 그거 좋아? 그거 투자하면 괜찮아? 야, 그거 헌집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거 엄청 가격 내려갔더라. 돈 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모여서 돈 쓸 얘기만 하고 있어.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 이거 사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감내하셔야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생각하고 돈이 없으신 분이나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그 출발은 뭐다? 손실과 손해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용기를 먼저 가지시라. 내 집 마련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잘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살고 싶으신 아파트의 핵심은 뭐냐면 얼죽신이야, 신축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나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무주택시장 실수요자 말고 투자자들이 지금 새 아파트를 사겠어요? 안 사요. 갖고 있어요, 다. 언제 사서? 구축일 때 사서. 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처럼 생각한다는 건 투자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투자자로 갖고 있으면 투자나 투기해놨으면 그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전월세 거래가 몇 건 되는지 1년에 아니면 2년 계약이니까 2년 동안 몇 건 거래됐는지 조사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투자 비율이에요. 즉 그 아파트가 1000세대 단지예요. 근데 2년 동안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400건 정도 전월세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투자 비율이 40%예요. 이 아파트의 40%는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아파트를 보니까 새 아파트가 똑같이 1000세대인데 전월세 계약을 보니까 이 아파트는 200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 비율이 20%지 않습니까? 그럼 뭘 사야 된다?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비율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숫자로 측정되는 지표에 관심을 더 가지시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월세를 많이 갖고 있으면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유동성이 적다는 거죠. 쉽게 사고 팔 수 없다.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1년 동안 몇 건이 거래되는지 조사해서 상대적으로 거래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목표로 삼으시라.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찾는다. 그리고 그걸 찾는 기준은 투자 비율과 거래 회전율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량적 지표입니다. 제가 그걸 살 때 그게 가장 비싼 시점이면 어떻게 하냐? 고점에 몰리는 거잖아. 투자자들이 다 털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장 상황과 대상 아파트의 교집합을 같이 보셔야 되죠. 시장이 막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거래 회전율이 높고 그리고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사시란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집값 떨어지면 내 집만 할 거야. 이건요,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나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비 그치면 그냥 단순하게 나 축구하러 가야지. 운동장 젖어 있는데 그게 돼요?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장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그때 난 어떤 아파트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대상을 추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추려내시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딱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이런 걸 해라. 구체적인 투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가 편향적인 경우가 많아요. 양쪽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일단 많이 들으시고 월부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말도 일방적으로 받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틀린 게 뭐가 있지를 찾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게 비난과 달라요. 제가 뭐 오늘 또 유튜브에 나오면 또 막 댓글 달려요. 넌 집값이 계속 빠진다고 그러지. 뭐 그럼 언제 사라는 거냐. 넌 계속 빠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는 적도 많았고 오른 적도 많았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보시려면 제가 쭉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교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보다 또 다른 지표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댓글 다시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통계가 틀린데요. 이게 바로 비판적인 댓글이고 전 월부 보시는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비판적으로 들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스스로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꾸 고찰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면 야, 너 때가 있잖아. 때 있을 때 공부해. 여러분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쉽게 말해서 재수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 좀 안 하세요? 기회로 생각하시면 굳이 그 시간에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집값이면 안 빠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집 샀어요. 아니요. 빠지는 기회가 온다고요. 2, 3년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그 기다리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때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지식을 습득하시고 시장이나 자산시장을 보시는 시각과 또 자기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시장을 보시는 시각과 또 자기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